우리나라는 이미 평균 수명이 현재 83세 정도가 되었고 이제는 1%대 초저금리 시대라서 은행에 돈을 맡기더라도 물가 상승률 정도를 간신히 커버하는 정도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 대한 대한투자처가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인도네시아라고 생각을 해요. 인구수가 2억 7천만 명으로 한국이 약 5배가 넘고요. 특히 인도네시아는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실업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중산층은 매년 수백만 명씩 증가하고 있고 매년 4만 명에서 7만 명씩 증가하던 투자자 수가 수십만 명씩 증가하기 시작을 했고 지난 10년 동안 증시 성장률이 100%를 넘는 국가들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밖에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증시가 한국 코스피보다 약 3배가 넘게 성장한 거네요. 우리가 시간을 과거로 돌릴 수는 없지만 과거와 비슷한 상황에 투자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쉽게 해석한 아세안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세안패스입니다. 오늘은 세계 주식 투자 100년 역사상 가장 투자하기 좋은 곳인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은 100세 시대에 대한 준비와 고령화에 따른 걱정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평균 수명이 현재 83세 정도가 되었고 앞으로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로까지의 수명이 연장이 될 것이니까 더욱 걱정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41.7세예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14.3%, 그리고 거기에 초저출산 시대라서 가임 여성 1인당 한 명도 채 출산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평균 연령 41.7세를 기준으로 은퇴 시점인 만 60세까지 준비 기간이 약 20년 정도 되고 그 이후에 40년 가까이 되는 노후 기간에 생활비, 여가비, 병원비를 충당해야 하고 매년 상승하는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하면 정말 눈앞이 깜깜합니다. 물가 상승률은 최근 5년 동안 1% 수준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매년 1%씩 물가가 상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1%대 초저금리 시대라서 은행에 돈을 맡기더라도 물가 상승률 정도를 간신히 커버하는 정도라는 거죠. 또 신성장 동력 부족과 고령화 때문에 증시 상승도 제한적인 상황이에요. 실제로 어느 나라든 비슷하겠지만 우리나라도 지난 20년간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기준금리가 인하되어 왔어요. 그리고 이제 0%대에 거의 근접해가고 있는 상황이죠. 즉 시간이 지나면서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를 주지 않고 그냥 보관만 하는 상황이 이제 곧 올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증시는 신성장 동력 부족과 고령화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약 32%만 성장을 했어요. 이 정도로는 여유로운 노후 생활이 준비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대한투자처가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인도네시아라고 생각을 해요. 인도네시아를 알기 전에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 동남아시아는 위로는 중국, 아래로는 호주 사이에 위치한 10개의 국가들을 말해요. 동남아시아는 전체 인구가 6억 7천만 명이고 평균 연령이 29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젊어서 소비 성향도 강하고 디지털을 빠르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중산층 인구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중국과 비교해서 인건비도 상당히 저렴하고 국가별 평균 연령도 한국의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수준이에요. 즉 인구가 많고 평균 연령도 젊은데 인건비도 저렴하다 보니 과거의 한국처럼 글로벌 제조기지로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져 있고 포스트 차이나라고 불리고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럼 왜 우리가 그 많은 국가들 중에서 인도네시아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먼저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이에요. 인구수가 2억 7천만 명으로 한국의 약 5배가 넘고요. 동남아시아 전체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아서 규모적 경제 성장이 가능하고 생산, 소비, 투자 부분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두 번째는 젊다는 거예요. 지금 인도네시아의 평균 연령이 29.9세이니까 한국의 1990년대 초중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도 한국의 1990년대 수준이에요. 2019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이 약 30만원 정도예요.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중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생산기지로 성장하기 좋은 여건인 거죠. 결국 인도네시아는 국가의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주요 포인트들이 있는 거죠. 많은 인구, 젊은 국가, 그리고 낮은 인건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초기에는 글로벌 생산기지로 자리를 잡다가 향후에는 많은 인구와 증가된 소득 수준을 바탕으로 거대한 소비시장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만으로 국가가 성장할 수는 없죠. 아무리 좋은 여건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개혁과 효율적 정책이 나와주어야 되고 인프라나 기술에 대한 개발과 투자가 계속 어우러져야 빠른 국가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인도네시아가 개혁이나 정책 그리고 개발 부분에서는 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도네시아의 키포인트는 2014년에 직선제를 통해서 최초의 문민정부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군부 정권에서 해왔던 부정부패, 비리들을 뿌리 뽑아
국가 성장을 위한 기틀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가 줄어들고 많은 시스템들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평가하는 사업환경지수도 세계 120위에서 73위로 상승하였고,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60%가 살고 있는 자바섬의 서쪽 끝부터 동쪽 끝까지 고속도로 개발을 5년 만에 완료하면서 물류환경지수도 세계 63위에서 46위로 껑충 뛰었어요. 덕분에 자바섬 횡단시간도 22시간에서 12시간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을 느낀 조코이 대통령이 대규모 디지털 인프라 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인터넷 유저 수 또한 7,700만 명에서 1억 1,200만 명으로 증가했어요. 그리고 2014년 말에 인도네시아 최초로 건강보험을 도입하는 등 혁신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19년 4월에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최초로 지하철과 경전철을 개통하며 역세권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시켰고요. 나이가 어리더라도 능력만 있으면 장관에 임명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향후 5년간 인도네시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수마트라 섬의 인프라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2024년까지 임기 내에 2,800km를 연결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쯤 되면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정말 견고한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인도네시아는 과거의 인도네시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해졌습니다. 우선 인도네시아 국가 신용 등급을 보면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상향 조정되면서 투자 등급을 상회한 BBB를 기록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외환보 의액도 금융위기 때마다 두세 배씩 증가하면서 환율 안정성을 꾸준히 높여왔어요. 덕분에 금융위기 때마다 루피아 환율 가치 하락이 큰 폭으로 줄었고요. 과거처럼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맛을 맞춰줄 필요도 없게 되어 기준금리도 계속 인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덕분에 은행 예금의 매력도가 점점 감소하는 반면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번 코로나 위기 당시 루피아 가치가 20% 하락하였지만 2개월 만에 안정세로 전환이 되면서 5월 20일 현재까지 루피아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인도네시아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인도네시아의 현황과 변화를 설명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인도네시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층이 많은 국가이고 또 매년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는 나라예요. 생산 가능 인구인 15세부터 64세 인구가 상당히 많은 나라이고 출산율이 2.33명으로 0세부터 9세까지의 인구 비중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도 젊은 층 비중이 높겠지만 인구수 또한 조만간 3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인도네시아는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실업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요. 국가가 빠르게 개발되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 계속 일어나다 보니 실업률이 꾸준히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실업률이 감소하면 돈 버는 사람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그럼 소비하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정부의 세수가 증가하고 재정 여유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인프라 투자나 아니면 보조금 지급 또는 복지 혜택을 추가할 수 있는 긍정적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는 도시 인구와 중산층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예요. 인도네시아의 도시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2019년 기준으로 도시화 비율이 56%에 도달했어요. 도시에 사는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촌락의 경우 농업 중심의 소득 창출이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지 않고 소비 성향도 낮고 소비할 곳도 마땅치 않아요. 반면에 도시의 경우 은행, 마트, 백화점 등 다양한 서비스업이 존재하니 거기에 필요한 일자리가 있을 것이고 촌락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고소득이 가능한 것이죠. 인도네시아 중산층은 매년 수백만 명씩 증가하고 있고 중산층은 소비나 투자에 대한 여력이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롭기 때문에 앞으로 인도네시아의 소비나 투자 부분에서의 잠재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럼 이토록 국가의 성장과 혁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나 궁금하셨죠? 인도네시아 증시는 2010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지난 10년 동안 114% 상승했어요. 연평균으로 봤을 때 11.4%씩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의 코스피는 10년간 33% 성장했으니까 인도네시아 증시가 한국 코스피보다 약 3배가 넘게 성장한 거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의 잠재성과 주식시장의 성장을 말씀드렸으니 이제 인도네시아 주식시장과 이 시장의 잠재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이 이끄는 증시이고 내국인과 외국인의 지분 비중이 50대 50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2019년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전체 상장 종목 수는 668개인데 그중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이 전체 시가총액의 74%를 차지하고 있고 거래량도 약 56%를 차지하고 있어요. 즉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이 인도네시아 증시를 이끌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나머지
618개 종목은 전체 시가총액의 26%밖에 안 되고 거래량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만약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에서 투자를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증시의 내외국인 지분 비중은 2014년만 하더라도 외국인 비중이 60% 이상이었는데 2016년 이후 내국인 지분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2019년에는 50대 50까지 내국인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이탈한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 증시는 하락하거나 횡보를 하지 않았고 우상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탈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에 대한 내국인 유입 비중이 크게 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의 산업별 비중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인도네시아 증시는 초기에서 성장기 사이에 있는 증시이기 때문에 금융과 소비재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금융 관련 종목이 전체 시가총액의 35%를 차지하고 소비재 관련 기업이 전체 시가총액의 16%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도 은행주가 4개나 됩니다. 각 종목별로 다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국내에서 다소 유사한 기업들을 제가 임의로 선정해서 옆에 비교를 해두었습니다. 종목명이 너무 길어서 종목 코드로 말씀을 드릴게요. BBCA는 인도네시아 민간은행으로 신한은행이라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BBRI는 국영은행으로 KB 하나은행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LKM은 국영통신사로 SK텔레콤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BMRI는 국영은행으로 지점도 많고 농협은행이랑 비슷한 것 같고요. UMVR은 소비재 기업으로 LG생활건강과 유사하고 ASII는 자동차 기업으로 자체 브랜드는 없는데 굳이 비교하자면 현대차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MSP는 담배 기업으로서 국내의 KTNG와 비슷하고 그리고 TPIA는 석유화학 기업으로 LG화학과 비슷하고요. BBNI는 국영은행으로 국민은행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RPT는 석유화학 기업으로 롯데케미칼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교 대상의 경우에는 제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선정을 한 것이니 참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이 왜 매력적인가에 대해서 타 아세안 주요 국가들과 한국, 중국 증시까지 추가하여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2010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지난 10년 동안 증시 성장률이 100%를 넘는 국가들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해당 국가들은 글로벌 신용평가에서 평가한 국가 신용등급 또한 투자 등급을 상회한 국가들이에요. 성장률은 알겠고 그럼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곳이 어디냐고 봤을 때 저는 인도네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필리핀 증시의 경우에는 경제규모 대비 증시규모가 75%, 태국은 107%로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되었다고 보는데 인도네시아는 경제규모 대비 증시규모가 4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된 증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성장률도 알겠고 증시가 경제규모 대비 저평가된 것도 알겠어. 그럼 이 시장이 앞으로도 성장할 것인지 어떻게 알아?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럴 때 저는 증시가 성장하려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투자자의 수가 늘어나야 되고 새롭게 상장하는 기업들이 늘어나 주어야 증시가 성장한다고요. 물론 다른 경제적이나 정책적, 환율적 변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2015년 11월에 정부 차원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융나봉사함이라는 자본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시행했어요. 이게 뭐냐면 은행에 예금한 돈을 주식시장에 예금해서 심어두면 나중에 씨앗이 꽃이 되듯 자라난다, 그런 형태로 주식시장을 홍보하는 것이었거든요. 이후부터는 매년 4만 명에서 7만 명씩 증가하던 투자자 수가 수십만 명씩 증가하기 시작을 했고 2019년도에는 186만 명까지 투자자 수가 급증하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소득 수준이 증가하고 금리 수준이 내려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증시의 매력도가 증가하면서 투자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투자자 수는 증가하는 것은 알겠고 새롭게 상장하는 기업들은 늘어나고 있냐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 상장 기업 수 또한 2016년도부터 2배가량씩 성장하면서 2015년 상장 기업 수 18개사에서 2019년 55개사로 약 3배 정도 기업 공개 수가 증가했어요. 물론 여기에는 상장 요건 완화라든지 상장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한 부분도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주식 투자가 한국 주식 투자와 비교해서 기회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코스피의 경우에는 코로나 직후 저점 대비 35%나 상승했습니다. 학습효과된 동학개미 운동의 영향이 컸다고 보고 있고요. 보시는 차트가 코스피 지수고요. 3월 19일 1457포인트를 찍고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의 2000포인트에 가까운 상황이네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종합지수의 경우에는 코로나 직후 저점 대비 15%밖에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인도네시아 증시인데 우선 인도네시아 증시가 상대적으로 반등이 낮았던 이유는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 낮아서 주식시장 참여도가 낮고요. 그리고 하락 후에 매수한다는 학습 효과가 부족한 부분도 컸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증시의 10년 성장률이 118%라는 것을 보면 한국의 약 3배 정도가 높으니까 오히려 이러한 포텐셜을 기대한다면 향후 코로나 회복 이후에도 높은 성장을 통한 자본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인도네시아 주식에 대해서 계속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새로운 시장을 알아갔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시간을 과거로 돌릴 수는 없지만 과거와 비슷한 상황에 투자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시장이 동남아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포텐셜이 높은 국가가 인도네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도네시아라는 시장을 꾸준히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접근은 상당히 두렵고 무섭기도 하겠지만 이 시장을 먼저 공부하고 남들보다 먼저 앞서 나갈 수 있다면 그 또한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세안 패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